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데브옵스 신입 엔지니어의 면접 준비 노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 면접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랑 또 그 과정에서의 고민들, 이런 게 담겨 있어서요. 마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깃 전략부터 시작해서 CI/CD, 아키텍처 선택까지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마주하는 핵심적인 기술적 결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개념만 아는 걸 넘어서 신입의 시선에서는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또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장단점 분석, 그리고 솔직한 자기 성찰이 담겨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그런 지점들을 따라가면서 기술 선택의 본질적인 어떤 트레이드오프에 집중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깃 브랜치 전략인데요. 자료에서는 깃 플로우 전략의 가장 큰 단점, 이걸로 복잡성하고 그로 인한 배포 지연을 딱 꼽고 있네요. 5명 규모의 팀 프로젝트 경험을 예로 들었는데 피처 브랜치 만들고 디벨롭에 합시고 또 릴리즈 브랜치 따고 최종적으로 마스터로 가는 이 과정 자체가 꽤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특히 핫픽스 처리도 좀 번거로웠고 결국에는 사용자 피드백 반영이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경험담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맞아요. 깃플로우의 단계가 많다는 건 사실 표면적인 문제고요. 이 자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복잡성이 팀의 뭐랄까, 인지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디벨롭에 합쳐도 되나? 릴리즈 브랜치는 언제 따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개발 속도나 피드백 반영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 그런 숨겨진 비용이랄까요?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피드백을 자주 받아야 하는 환경에서는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안으로 GitHub 플로우를 선호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군요. 메인 브랜치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피처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완료되면 바로 메인으로 머지해서 배포하는 방식. 네. 그렇죠. 훨씬 단순하죠? 단순함, 빠른 배포 속도, CI/CD 자동화와의 궁합 이런 걸 장점으로 꼽았고요. 심지어 메인 브랜치는 항상 배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피처 브랜치 생성, 자동 테스트 및 코드 리뷰 후에 메인 머지, 그리고 메인 머지 시에는 자동 배포 트리거 이런 구체적인 운영 계획까지 세워두었더라고요. 확실히 GitHub 플로우의 그 단순함과 속도는 매력적입니다. 작은 규모의 팀이나 빠른 배포 주기가 중요한 서비스에는 잘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답변에서도 솔직하게 지적했듯이 이게 또 만능은 아니거든요. 대규모 프로덕션 환경, 특히 여러 버전을 관리해야 하거나 긴급 수정, 그러니까 핫픽스가 빈번한 상황에서 GitHub 플로우가 항상 최선일지는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핵심 질문은 우리 팀과 프로젝트 상황에 맞는 속도와 안정성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인가? 이게 될 겁니다. 자, 깃 브랜치 관리라는 큰 그림을 봤으니 이제는 협업의 디테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코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기록인데 특히 커밋 메시지. 이거 정말 대충 남기면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 오잖아요. 아, 정말 그렇죠. 100번 공감합니다. 자료에서도 관련 경험이 나옵니다. 가장 최근 커밋 메시지를 수정하는 git commit amend 명령어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네요. -m 새 메시지 옵션 예시도 있고요. 특히 fix bug라고만 딱 적었다가 나중에 도대체 무슨 버그를 고쳤는지 몰라서 당황했던 경험담. 이거 정말 개발자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이걸 fix, 로그인 폼 밸리데이션 에러 해결처럼 명확하게 수정했던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나중에 협업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담 정말 핵심을 짚었네요. 커밋 메시지는 단순한 로그가 아니라 뭐랄까 미래의 나와 동료를 위한 소중한 정보 자산이라고 봐야죠. 명확한 메시지의 중요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나아가서 이미 원격 저장소에 푸시한 커밋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git push force with lease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또 협업 시에는 반드시 동료와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매우 중요해요.
히스토리를 변경하는 작업은 항상 조심해야 하고 특히 공유된 브란치에서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죠. 안전하게 푸시 전에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단순히 메시지만 수정하는 것 외에도 뭐 에디터를 열어서 좀 더 자세히 수정하거나 빠트린 파일을 추가하면서 메시지를 같이 수정하는 등 M&D의 다양한 활용법도 언급하고 있네요. 심지어 더 복잡한 히스토리 조작이 가능한 Git Rebase I까지 학습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Git을 정말 제대로 마스터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Git commit amend는 편리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히스토리를 덮어 쓰는 작업이거든요. 개인 브랜치에서 작업할 때는 유용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과 공유된 브랜치에서 함부로 사용하면 정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꼭 써야 한다면 팀원들하고 제가 이 커밋 수정해서 강제 푸시할게요. 잠시 풀받지 마세요. 와 같은 명확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긴 리베이스 I는 훨씬 더 강력한 도구인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아서 능숙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역사를 막 뒤엉키게 만들 수 있으니 충분한 학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제는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바로 DevSecOps입니다. Development, Security, Operations의 합성어인데 자료에서는 DevOps 파이프라인 전반의 보안을 통합하는 것, 특히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는 Shift Left 접근법, 이게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hift Left 중요하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개인 프로젝트 경험이에요. 단순히 보안 중요해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코드 작성 단계에선 ID 플러그인, 소날린트 같은 걸로 실시간 검사를 하고 커밋 직전엔 프리커밋 훅으로 혹시라도 민감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네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에서는 SAST, 그러니까 정적 보안 테스팅이죠. 예를 들어 코드QL 같은 거 쓰고 라이브러리 취약점 검사, NTM 어딧, 또 컨테이너 이미지 스캔까지 단계별로 보안 장치를 심어놓은 경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GitHub Advanced Security로 SQL 인젝션 위험을 미리 발견했던 일화나 OWASP 잽 같은 DAST, 동적 분석 도구를 써본 경험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그 Shift Left 개념이 DevSecOps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개발이 거의 다 끝나고 나서야 보안팀이 투입돼서 취약점을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러면 문제가 발견됐을 때 수정 비용도 크고 출시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기 쉽거든요. 반면에 개발 초기 단계부터 코드 작성, 커밋, 빌드, 테스트 등 각 단계의 보안 활동을 녹여내면 문제를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보안 품질을 높이는 거죠. 자료에서 언급된 소날린트, 코드QL, NPM 어딧 같은 도구들은 이런 철학을 실제 개발 워크플로우에 구현하도록 돕는 아주 훌륭한 예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현실적인 고민이 등장합니다. 본인이 보안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SAST 도구가 알려주는 수많은 경고들 중에서 이게 진짜 심각한 위협, 트루 포지티브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오탐, 펄스 포지티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는 솔직한 고백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OWASP 탑10 같은 기본적인 웹 취약점 지식을 좀 더 쌓고 실제 보안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evSecOps는 도구만 도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의 보안 인식 개선과 학습, 그리고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함께 가야 합니다. OWASP 톱10 같은 표준적인 보안 위험 리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 소양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보안은 개발팀만의 책임이 아니라 보안 전문가, 운영팀 모두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DevSecOps는 바로 이런 협업을 촉진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요. 자료 말미에 언급된 비즈니스 가치, 예를 들어 비용 절감, 보안사고 예방, 규제 준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DevSecOps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안을 품은 파이프라인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이제 CI/CD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구분해 볼까요? CI, Continuous Delivery, Continuous Deployment. 이게 비슷해 보이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이 자료는 그 차이를 아주 깔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CI, Continuous Integration은 개발자들이 변경한 코드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메인 코드 베이스에 통합, integrate 하는 과정이죠.
보통 코드를 커밋하거나 푸시할 때마다 자동으로 빌드, 테스트, 코드 품질 검사까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통합 자동화. 그리고 CD, Continuous Delivery는 CI를 통과한 코드 변경 사항이 언제든 실제 운영 환경에 배포될 수 있는 준비된 상태임을 보장하는 단계입니다. 핵심은 운영 환경 배포 결정과 실행은 수동으로 한다는 점이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배포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맞춰놓는 겁니다. 배포 준비 완료 상태. 하지만 배포는 수동. 마지막으로 CD는 Continuous Deployment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CI/CD 파이프라인을 통과한 모든 변경 사항이 검증 후에 자동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운영 환경까지 배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 자동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검증만 통과하면 바로 실서비스로 나가는 거죠. 이 개념들을 개인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설명한 부분이 특히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GitHub Actions로 코드를 푸시하면 자동으로 빌드 테스트하는 CI를 구축했고 헤로쿠 파이프라인을 써서 스테이징 환경까지는 자동 배포, 그러니까 Continuous Delivery 준비는 완료된 거죠. 하지만 프로덕션 배포는 수동 승인 버튼을 눌러야만 진행되도록 구성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 실제 구현 예시군요. Continuous Deployment는 네틸리 파일을 이용해서 개인 블로그 같은 작은 프로젝트의 스테이징 환경에서만 살짝 맛보기로 시도해봤다고 하네요. GitHub Actions Workflow EMR 파일 예시까지 보여주면서 if GitHub Actions ref가 refs heads main 같은 조건 분기랑 environment production 설정을 통해서 수동 승인 단계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여주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경험담의 가치는 각 단계의 차이를 실제 도구 설정과 연결해서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Continuous Delivery와 Deployment의 결정적인 차이, 운영 환경 자동 배포 여부, 즉 사람의 최종 승인 단계 유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죠. Continuous Deployment는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수준의 테스트 자동화 커버리지,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아주 정교한 롤백 전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바로 운영 환경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인지 이 자료 작성자도 신입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직 자동화에 대한 완벽한 신뢰나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최종 배포 전에 사람의 검토와 승인 단계가 있는 컨티뉴어스 델리버리가 심리적으로나 안정성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완전 자동 배포인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는 넷플릭스나 아마존처럼 기술적 성숙도가 매우 높고 실패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갖춘 조직에서나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고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Continuous Deployment는 분명 매력적인 목표지만 모든 조직에 적합한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Continuous Delivery를 먼저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테스트 자동화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디플로이먼트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 서비스의 특성, 배포 빈도, 위험 감수 수준, 그리고 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에게 맞는 연속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시스템의 뼈대를 이루는 아키텍처 이야기인데요. 전통적인 모놀리식 아키텍처와 요즘 대세로 떠오른 마이크로 서비스 MSA 아키텍처를 비교하고 있네요. 이 둘 사이의 선택, 정말 많은 팀들이 고민하는 지점이죠.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아키텍처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죠. 우선 모놀리식 장점부터 보면 일단 모든 기능이 하나의 큰 애플리케이션 안에 들어있으니 개발, 테스트, 배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거. 그렇죠. 한 덩어리니까요. 서비스건 호출도 그냥 내부 함수 호출이라 빠르고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디버깅하기도 용이하죠. 특히 프로젝트 초기에는 빠른 개발 속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맞습니다. 초기엔 정말 편하죠. 하지만 모놀리식 단점도 명확합니다. 특정 기능 하나에 트래픽이 몰려도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통째로 확장해야 해서 비효율적이고 전체 시스템이 하나의 기술 스택, 그러니까 언어,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에 묶여버려서 새로운 기술 도입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주 작은 코드 변경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배포 시 전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네, 배포가 무서워지는 거죠. 일명 배포 공포증. 반대로 MSA 장점은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 기능을 독립된 작은 서비스 단위로 쪼개놓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별로 독립적인 개발,
배포, 확장이 가능하고 각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기술 스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폴리글랏이라고 하죠. 네, 기술 선택의 유연성. 팀별로 서비스 소유본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하나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즉 장애 격리, 폴트 아이솔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죽어도 다른 건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MSA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비스들이 분리되면서 서비스 간 통신, 주로 네트워크 API 호출이겠죠. 이게 복잡해지고 이로 인한 성능 저하나 데이터 일관성 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분산 시스템의 어려움이죠. 각 서비스마다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로깅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운영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요. 네트워크 지연이나 장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맞아요. 관리 포인트가 확 늘어나죠. 여기서도 어김없이 개인 프로젝트 경험담이 나옵니다. Node.js와 익스프레스로 간단한 블로그 서비스를 만들었던 모놀리식 경험에서는 개발과 배포는 빨랐지만 댓글 기능 하나 고쳤는데 전체 서버를 재시작해야 했던 불편함. 이걸 통해 모놀리식의 한계를 느꼈다고 해요. 네, 딱 모놀리식의 단점을 체감한 경험이네요. 반대로 MSA로는 토이 프로젝트 수준에서 사용자, 상품, 주문 서비스를 각각 다른 기술, Node.js, 파이썬, 자바로 구현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서비스 간 통신을 중개하는 API 게이트웨이 설정부터 시작해서 각 서비스가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동기화할지, 그리고 이 복잡한 구조를 로컬 개발 환경에서 어떻게 구축하고 테스트할지 등등 그 복잡성에 그냥 압도당했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설명입니다. MSA가 주는 꿈 같은 유연성과 확장성의 대가로 치러야 할 현실적인 운영 복잡성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서비스 간 호출은 어떻게 할지, REST API 쓸까? gRPC 아니면 메시지 큐. 분산된 데이터의 일관성은 어떻게 맞출지, 분산 트랜잭션 아니면 사가 패턴. 여러 서비스에 걸친 요청은 어떻게 추적하고 디버깅할지, 통합 테스트는 또 어떻게 할지. 정말 MSA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이런 기술적인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아키텍처 선택 기준으로 몇 가지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팀 규모가 작은가? 10명 이하면 모놀리식 추천. 일단 빠르게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MVP가 중요한가? 그럼 모놀리식 유리. 특정 기능의 독립적인 확장이 매우 중요한가? 그럼 MSA 고려. 팀원들이 분산 시스템 경험이 있는가? 없다면 모놀리식으로 시작하는 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네, 아주 실용적인 기준들이네요. 그러면서 본인 역시 아직 대규모 MSA 운영 경험은 부족하며 이를 위해 도커나 큐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과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 메시 기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놀리식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분리해 나가는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네요. 네,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아키텍처 선택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최적의 절충점 찾기에 가깝습니다. 우리 팀의 현재 역량, 프로젝트의 특성,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와 방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죠. 스트랭거픽 패턴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MSA를 구축하려 하기보다 기존 시스템, 모놀리식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전략이 특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A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커, 쿠베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기술과 이를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데브옵스 신입의 시각으로 풀어낸 면접 준비 자료를 통해 깃 전략부터 아키텍처까지 데브옵스 여정의 중요한 갈림길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단순히 기술 이름을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장단점, 그리고 그 속에서의 고민들을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깃플로우의 어떤 체계성과 깃허브 플로우의 민첩성, 또 모놀리식의 단순함과 MSA의 유연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단순성 대 유연성, 확장성이라는 트레이드오프를 마주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개발 초기부터 보안을 내재화하는 시프트 레프트 사고방식의 중요성,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자동화 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심지어 커밋 메시지 하나를 수정하는 것조차 협업 환경에서는 신중한 접근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기본이지만 놓치기 쉬운 교훈도 얻었고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무엇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내용들은 단순히 면접 질문에 답하기 위한 지식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기술적 선택의 순간들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맥락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술에는 뭐랄까 은탄환이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제약 조건 속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데브옵스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그 여정의 핵심에는 지속적인 학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와 개념, 모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데브옵스의 여러 영역들, 버전 관리, CI/CD 자동화, 보안 통합, 아키텍처 설계 중에서 만약 지금 여러분이 딱 한 가지 영역에 집중해서 깊이 파고든다면 어떤 부분에 가장 먼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의 다음 성장 방향을 설정하는데 좋은 나침판이 되어줄 겁니다.